안개가 아일랜드의 구불구불한 들판에 드리워지고 그림자들이 울타리 사이로 조용히 움직입니다. 외로운 아일랜드 공화국군 비행 부대가 시골을 누비며 축축한 땅 위에 부추 소리를 죽이고 소총을 어깨에 맨 채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시간의 흐름을 알립니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느긋하게 피어오르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마을과 시골에서는 왕립 아일랜드 경찰대의 막사가 경계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보초병들이 오가며 소총을 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재와 그에 대한 저항을 상징합니다. 좁은 돌다리를 따라 영국 트럭들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그 엔진 소리가 강 계곡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권위와 점령의 끊임없는 상기입니다. 한편 더블린의 분비는 회의장에서는 정치인들이 논쟁하고 협상하며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의 무게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충성의 의미, 자유의 대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섬의 비전에 대해 열정적인 목소리들이 충돌합니다. 이렇게 긴장된 풍경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할 수 있고 모든 선택에는 무거운 결과가 따릅니다. 투쟁은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리와 가정, 그리고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스며듭니다. 양측, 즉 영국 왕실군과 아일랜드 혁명가들 모두 폭력, 협박, 그리고 보복 행위를 저지릅니다. 전체 공동체가 이러한 충돌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용기와 공포, 그리고 상실의 이야기가 집단 기억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행동 중 일부는 칭찬받고 일부는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여전히 논쟁과 성찰의 대상이며 그 영향은 한 세기가 지나도 이어집니다. 1919년부터 1923년까지의 시기는 대조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구별되는 두 개의 전쟁이 바로 같은 땅에서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게릴라 부대들이 제국의 힘에 도전하며 각 전투마다 자치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만 그만큼 큰 희생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그 독립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둘러싼 전쟁으로 이전의 동지들이 서로 맞서 싸우고 충성심과 원칙, 그리고 갓 태어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질문들로 사회의 근간이 찢어졌습니다. 이 시기 아일랜드는 희망과 폭력, 통합과 분열 사이에 놓인 나라였으며 그 투쟁만큼이나 국민들에 의해 정의되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아일랜드가 힘겹게 쟁취한 독립의 이야기를 탐험해 보시죠.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14년) 이전까지 아일랜드는 정치적으로 웨스트민스터에 묶여 있었고 그 통치는 런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존 레드먼드가 이끄는 아일랜드 의회당은 수십 년 동안 영국 내에서 제한적인 자치권인 홈룰을 추진해 왔습니다. 1914년 여름까지 제3차 홈룰 법안으로 알려진 아일랜드 정부법이 통과되었고 아일랜드는 더블린의 자체 의회를 설립할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일랜드 북부 얼스터에서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곳의 개신교도이자 유니오니스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가톨릭 민족주의 의회가 자신들을 지배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연설이나 청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912년에는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얼스터 서약서에 서명하며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치법안에 반대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얼스터 자원군이 창설되었는데 이 중운사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개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1914년 얼스터 자원군은 랄은 무기 밀수 작전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24,000정이 넘는 소총과 수백만 발의 탄약을 얼스터로 성공적으로 밀수입했습니다. 국민주의자들도 이에 맞서 아일랜드 자원군을 결성했으며 이들은 자치법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일랜드는 내전 수준의 내부 갈등 위기에 처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정치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자치법 시행은 전쟁 기간 동안 연기되었지만 존 레드먼드는 아일랜드 자원병들에게 영국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전시의 충성과 헌신이 평화 시기에는 자치권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원병들은 무장투쟁 호소로 분열됐습니다. 존 레드먼드를 따랐던 이들은 국민 자원병이 되었고 소수는 아일랜드 자원병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며 아일랜드 자치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전쟁 동안 20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인들이 정치적 종파적 분열을 넘어 영국군에 복무했습니다. 많은 전직 얼스터 자원병들이 제36 얼스터 사단에 합류했고 민족주의자들은 제10, 제16 아일랜드 사단의 병력을 채웠습니다. 이들의 복무는 이 남성들을 전쟁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참혹한 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1915년 제10 아일랜드 사단은 갈리폴리에 상륙하여 참여했던 오스만 제국군뿐만 아니라 열병, 질병, 그리고 무더운 더위와도 싸웠습니다. 1년 후인 1916년 7월 1일 솜 전투는 영국군에게 참혹한 시련의 장이 되었고 영국 군사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36번째, 얼스터 사단 역시 이 피비린내에 나는 전투에 휘말려 슈바벤 요새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첫날에만 약 5,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약 2,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서부 전선 전역에서 민족주의자와 연합주의자 출신의 아일랜드인들은 끊임없는 폭격과 진을, 죽음을 견뎌냈고 정치적 분열의 양측 모두가 전쟁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애도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해외에서 싸우는 동안 국내의 전시 상황은 고난과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식량과 연료의 부족으로 인해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보다 빨라 노동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16년 이스터 라이징이 정치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916년 부활절 월요일 수백 명의 무장공화주의자들이 더블린의 주요 건물들을 점거하고 아일랜드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반란이 시기상조이고 무모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일랜드인들은 프랑스에서 목숨을 잃고 있었으니까요. 영국군은 일주일 만에 봉기를 진압했지만 그 대가로 많은 민간인 희생자와 도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 이후의 여파였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반란 지도자들이 처형되면서 동정과 분노의 물결이 일었고 패트릭 피어스와 제임스 코널리 같은 인물들은 민족주의 운동의 순교자로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정치적 급진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봉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정당 신페인의 신 페인이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조직의 주역으로 잘못 인식되었습니다. 신페인 당은 공화주의 대의를 받아들여 제한적인 자치가 아닌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제국 곳곳에서 비슷한 운동이 점점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인도, 이집트 그리고 다른 식민지들에서는 귀환한 참전 용사들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이 전쟁이 끝날 무렵 내세웠던 민족 자결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1918년 11월 총성이 멈췄을 때쯤 아일랜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일랜드 병사들이 종종 부상을 입거나 실업 상태로 전우를 잃은 슬픔에 잠기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한 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전쟁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식량 부족,
그리고 상실로 상처 입은 지역 사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멀고 무관심해 보이는 왕관을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좌절감 속에서 기대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일랜드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고 변화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며 언제든지 불길로 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18년) 총선은 아일랜드 정치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치러진 이 선거에서 신페인당은 영국 의회 아일랜드 의석 105석 중 73석을 차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일랜드 의회당에 대한 거부이자 아일랜드 독립에 대한 명백한 명령이었습니다. 특히 신페인당은 남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거점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반영하듯 25석을 무투표로 차지했습니다. 이 선거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일랜드 유권자들이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에 응답하여 신페인 의원들은 1919년 1월 21일 더블린에 모여 첫 번째 니알 에이렌 다일 에이렌, 즉 아일랜드 의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혁명적인 새 의회는 곧 아일랜드의 독립을 선언하여 사실상 영국 행정부와 병행하는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DR의 민주 프로그램은 민주주의 원칙과 사회 정의에 기반한 공화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아일랜드의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동시에 1916년 부활절 봉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일랜드 자원군은 자신들을 아일랜드 공화군, 즉 IRA로 재정비했습니다. 카일 브루어와 마이클 콜린스와 같은 인물들의 지도 아래 IRA는 무장 저항에 있어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게릴라전을 통해 영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현장에서 아일랜드의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IRA로 재편된 것은 소극적인 저항에서 적극적인 반란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으며 이는 독립전쟁을 규정짓는 무장투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 무장저항의 첫 번째 중대한 행동은 1919년 1월 21일 첫 번째 달이 소집된 바로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카운티 티퍼러리의 솔로 헤드베그에서 아일랜드 공화국군 대원들로 이루어진 한 그룹이 젤리그나이트를 호송하던 왕립 아일랜드 경찰 소속 경관 제임스 맥도넬과 패트릭 오코넬을 매복 공격했습니다. 이 매복 공격으로 인해 경관들이 사망했고 폭발물이 압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선동에서 무장 반란으로의 전환을 상징하며 아일랜드 독립전쟁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널리 여겨집니다. 솔로 헤드베그 매복은 단순한 전술 작전이 아니라 의지를 표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IRA가 영국군에 맞서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복 작전의 성공은 아일랜드 전역에 민족주의 정서를 고무시켰고 이후 아일랜드 공화국군 작전에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이후 수년간 격화될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의 시작을 알렸으며 양측 모두 아일랜드의 미래를 둘러싼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힘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1919년 초 무장 저항이 시작되자 갈등은 극도의 긴박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아일랜드 공화국군 정보국장으로서 전투를 넘어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정보적 전쟁이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가 나중에 회상했듯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제 우리의 관심을 우리 임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영국 비밀 정보국을 분쇄하는 대로 돌릴 때가 왔다. 나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그것을 때려 없애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더 나은 아일랜드 비밀 정보국으로 대체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분명했고 자연스럽게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이 동포를 배신하는 것이 위험하게 만들고
영국인들이 그들을 이용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용 끝. 마이클 콜린스는 더블린의 크로우 스트리트 쌈번지 사무실에서 비밀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이곳은 영국의 요새인 더블린 성이 바로 들릴 정도로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보원, 암호 해독가, 그리고 왕립 아일랜드 경찰과 민간 행정부 내부의 첩자들이 IRA에 끊임없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데어 스쿼드로 알려진 소규모 작전 부대는 영국 정보 요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암살을 실행했고, 이는 왕실 권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시골 전역에서는 아일랜드 공화국군 부대가 기동성이 뛰어난 플라잉 컬럼으로 조직되어 가볍게 무장하고 수집된 정보에 매우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플라잉 컬럼들은 왕립 아일랜드 경찰 순찰대와 영국군 호송대를 상대로 매복을 계획했고, 신속하게 공격한 뒤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이 게릴라 전술로 힘의 균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효율성과 지역에 대한 지식이 영국군의 수적 우위를 능가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폭력 사태에 놀란 영국 행정부는 절박하고 극단적인 무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제대 군인들을 대거 모집하여 경찰의 짙은 녹색과 군대의 카키색이 뒤섞인 제복을 입은 블랙 앤 텐스라는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직 장교들로 구성된 더 정예 부대인 보조 사단도 있었습니다. 이 중운사 조직들은 폭력적인 보복 행위로 악명이 높아졌으며 집을 불태우고 상점을 약탈하고 잔혹한 통행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례 중 하나는 1920년 9월 벌어진 발브리건 약탈 사건이었는데, 이라 아일랜드 공화국군 매복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50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되고 여러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보복 행위는 IRA를 지지한다고 여겨지는 지역사회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지만, 종종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 민간인들의 분노와 공화주의자들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릴라전의 특성상 민간인 희생자가 비극적으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IRA는 평상복을 입고 마을과 도시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실군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기 어려웠고, 종종 민간인들이 확실한 증거가 아닌 의심만으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은 1920년 말에 극도로 폭력적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11월 21일 아침, 마이클 콜린스의 분대는 더블린에서 영국 정보 장교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암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5명의 남성, 이 자택이나 숙소에서 살해당해 카이로 갱으로 알려진 조직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IRA는 더블린과 티퍼레리 간의 게일릭 풋볼 경기에 맞춰 이 공격을 계획했으며, 많은 인파를 이용해 조용히 빠져나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암살의 보복으로 오후에 왕실군이 크로크파크로 들이닥쳤고, 그곳에서는 풋볼 경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들은 군중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14명의 민간인 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에는 풋볼 선수였던 마이클 호건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경기장의 호건 스탠드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피해 일요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건은 그 갈등의 잔혹함과 전투원과 민간인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왕립 아일랜드 경찰이나 여기에 참여한 보조 경찰들이 사전에 계획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격은 아일랜드 공화국군 요원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한 보복과 협박의 의미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집단적 처벌을 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추가적인 IRA의 행동을 막기 위한 테러 행위였으며,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다치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 또 다른 충돌이 불길을 더욱 키웠습니다. 11월 말 톰 베리가 이끄는 아일랜드 공화국군 비행부대가 코크주 킬마이클에서 매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고 장비도 부족했지만 그의 부대는 보조 경찰들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기며 10명 넘게 사살했습니다.
이 승리는 영국군이 무적이 아니라는 증거로 환영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도 암울했습니다. 항복한 포로들이 처형되었다는 보고와 주변 지역에서 영국군이 신속하게 보복을 가했다는 사실은 민간인의 고통이 군사적 성공과 함께 더욱 심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1920년 말이 되자 이 갈등은 전투원과 민간인 사이의 경계를 흐려놓았습니다. 농촌과 도시지역 모두 매복, 보복, 그리고 고통의 악순환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자신의 신념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입장에 내몰렸고 무장 저항과 집단 처벌 사이에 끼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일상적인 아일랜드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1920년의 게릴라전의 격렬함은 양측 모두를 지치게 했고 정치적으로도 한계에 몰리게 했습니다. 1921년 중반이 되자 아일랜드는 영토뿐만 아니라 인내와 정당성을 위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교착 상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IRA의 신속한 공격도 영국의 잔혹한 보복도 결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영국 내 여론은 점점 더 이 갈등에 비판적으로 변했고 이는 협상을 향한 동력이 커지는 데 기여했습니다. 1921년 7월 11일 휴전이 발효되면서 잠정적인 중단을 알렸습니다. 아일랜드 공화국군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해산했고 영국군은 변경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평화가 아닌 깨지기 쉬운 휴전으로 보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아일랜드와 영국 대표들 간의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외교 끝에 1921년 12월 6일 런던에서 영국 아일랜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아일랜드는 캐나다나 호주처럼 영국 제국 내에서 자치령인 아일랜드 자유국이 되었습니다. 비록 왕실 군대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철수했지만 이 조약은 국가 원수로서 영국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조약은 북아일랜드가 계속해서 영국 내에 남아있음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조약의 조건은 자치권을 부여했지만 공화주의자들의 열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미니언 지위와 선서 조항은 특히 논란이 많았으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이몬드 발레라와 그의 동맹자들 같은 저명한 친아일랜드 정치인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1916년에 선포된 공화국을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민족주의 운동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추가적인 갈등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휴전과 조약은 영국과의 공개적인 충돌을 멈추게 했지만 아일랜드는 분열된 상태로 남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자유의 탄생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공화국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환희와 씁쓸함이 뒤섞이면서 투쟁을 지탱해왔던 연약한 단결이 깨지기 시작했고 아일랜드는 새로운 그리고 더 쓰라린 갈등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국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내부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1922년 1월 조약이 다일 에이런에서 64대 57의 근소한 표차로 비준되면서 신페인과 IRA는 이념적 균열을 따라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와 아서 그리피스의 지지자들은 이 조약을 실용적인 조치, 즉 자치령 지위와 영국과의 공개적인 전쟁의 종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에이먼드 발레라와 리암 린치가 이끄는 강경파 공화주의자들은 이 조약을 부활절 봉기 때 선포된 아일랜드 공화국에 대한 배신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념적 분열은 막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운동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두 파벌 간의 긴장은 빠르고 위험하게 고조되었습니다. 1922 연사 월 약 200명의 반조약 아일랜드 공화국군 대원들이 더블린의 포코트 사법청사를 점거했습니다. 이곳은 영국 사법권의 상징적인 중심지였으며 이들은 조약 체제를 무너뜨리고 전면적인 공화주의 혁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더 큰 충돌을 유발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들의 점거는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었으며 신생자유국이 완전히 권력을 공고히 하기 전에 불안정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양측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서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콜린스와 드 발레라가 중재한 6월 선거협정은 조약 찬성파와 반대파 심페인 후보들이 기존 선거구 대표에 따라 공동 출마하도록 하여 조약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 없이 본격적인 대립을 미루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선거는 조약 찬성파의 힘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이념적 간극을 좁히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무장 대치가 늘어났습니다. 정부 주둔지, 변경, 그리고 공화파 전초기지들이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포코트는 이전 동지들 사이에 곧 닥칠 분열에 특히 위험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행동을 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건물의 점거를 조약 위반이자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922 연봄이 되자 아일랜드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길은 조약의 조건에 따라 자유국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한 길은 1916년의 원칙에 뿌리를 둔 분열된 공화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입장만을 날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무기와 인력까지 동원하면서 나라는 어떤 미약한 평화도 무너지고 아일랜드 내전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22년 6월 28일 이른 새벽, 더블린은 포병의 천둥 같은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임시정부는 모든 정치적 방안을 소진한 끝에 당시 반조약 아일랜드 공화국군 세력이 점거하고 있던 포코트에 대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몇 주간 영국의 행동 압력에 저항했습니다. 그는 옛 동지들에게 무장 공격 시 아일랜드가 내전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경파 공화주의자들이 포코트를 점거하고 조약 찬성파 장군 J.J. 오코넬을 납치하면서 마이클 콜린스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이 제공한 야포를 손에 넣은 국민군은 건물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화관간 벽이 산산조각 났으며 상징적으로는 아일랜드 혁명 운동의 단결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블린 전투는 거의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6월 30일까지 포코트는 폐허가 되었고 주둔구는 포로가 되었으며 도시 대부분이 자유국 측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공기록 보관소를 파괴한 폭발로 인해 수세기에 걸친 아일랜드의 역사가 한순간에 사라졌고 이는 혁명적 연대가 파괴된 비극적인 은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조약 찬성파 자유국은 주요 도시와 마을에 대한 통제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코크, 리머릭, 워터퍼드 모두 연이어 빠르게 함락되었습니다. 국군은 더 좋은 무기를 갖추고 점점 더 잘 훈련되어 분열되고 지역적으로 조직된 반조약군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안정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1922년 8월 12일 아서 그리피스 임시정부 대통령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일 후 마이클 콜린스가 코크주의 베일 나블라에서 매복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일상적인 순시 중이었던 외딴 계곡에서의 그의 죽음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명의 핵심 지도자가 모두 떠난 후 자유국은 점점 더 군사 권력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후 농촌 게릴라전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독립전쟁 때의 전술을 연상시켰지만 대중적 정당성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반조약파 부대들은 매복 공격, 암살, 그리고 사보타주 행위를 벌였습니다. 철도 선로가 뜯겨나가고 다리가 파괴되었으며 자유국 정부 관리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재판 없이 처형을 허가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는 에르스킨 칠더스라는 인물로 그는 영국 외교관 출신에서 공화파 선정하로 변신한 사람이었으며 1922년 11월 군사법정에서 소형 권총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총살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권총은 마이클 콜린스가 직접 선물했습니다. 12월에는 로리 오코너, 리암 멜로우스, 리처드 베럿, 조 맥켈비 등 4명의 유명한 공화파 인사가 친조약파 국회의원 션 헤일스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마운트 조이 교도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은 보복이 정의를 대신하고 군사 지도부와 정치 지도부의 경계가 흐려지는 전쟁의 새로운 암울한 국면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역사학자 톰 가빈이 언급했듯이 아일랜드 내전은 단순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정치적 제거의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인용 끝. 아일랜드 농촌 지역에서의 폭력은 특히 잔혹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캐리 지역에서는 국민군 부대가 체포된 반조약파 전투원들에게 잔혹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1923년 3월 볼리 세디에서 국민군은 지역 매복에 대한 보복으로 9명의 포로를 지뢰에 묶어 폭파시켰습니다. 오직 1명, 스티븐 풀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풀러는 나중에 증언하기를 그들은 살해당했습니다. 명백하고 단순하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전 11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는 그게 바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인들끼리 심지어 형제끼리도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용문 끝. 1923년 봄 반조약 아일랜드 공화국군 지도부가 더 이상의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내전의 불씨는 마침내 식었습니다. 전환점은 1923년 4월 10일 티퍼러리 주농밀다운 산맥에서 벌어진 교전 중에 아일랜드 공화국군 참모총장 리암 린치가 사망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반조약 세력의 사기를 산산조각냈고 이는 종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열흘 후 프랭크 아이켄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4월 30일 티퍼레리 주에서 열린 아일랜드 공화국군 집행부의 중대한 회의에서 그는 공격 작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대신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전투는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적대 행위의 중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23년 5월 24일 아이켄은 무기 은닉 명령으로 알려진 지시를 내리며 아일랜드 공화국군 대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닌 마지못한 평화로 내전의 사실상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침묵은 불안했습니다. 자유국은 실질적으로 승리했고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제 그 권위는 전국적으로 도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의 상처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10개월에 걸친 게릴라 전쟁은 지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가족 간의 분열, 민간인의 고통, 직결 처형에 트라우마 등 모든 것이 깨진 신뢰라는 유산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질서는 회복되었지만 화해는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는 그 기초에 형제 살해의 흔적이 새겨진 채로 나아갔습니다. 승리의 감각에는 슬픔의 무게가 실려 있었고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국가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짧고도 연약한 막간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아일랜드 내전은 국가에 깊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정치 지형과 사회적 분열을 형성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조약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서 비롯된 이 갈등은 아일랜드의 독립 과정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분열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약 찬성파와 반대파는 두 개의 주요 정당으로 굳어졌습니다. 마이클 콜린스와 아서 그리피스와 같은 인물들이 이끈 조약 찬성파는 쿠만 나게일로 발전했고 이후 피넛 게일로 변화했습니다. 이 정당은 조약과 새로 수립된 아일랜드 자유국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며 헌법적 통치와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에이몬드 발레라가 이끈 조약 반대파는 1926년에 피아나 페이를 창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참주의 정책을 고수했던 피아나 페일은 결국 데일 에이렌에 입성하며 아일랜드 정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민전쟁에서 비롯된 피니 게일과 피아나 페일의 경쟁은 20세기 대부분 동안 아일랜드 정치 담론을 규정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민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루어진 아일랜드 분단은 북아일랜드를 영국 통치하에 별도의 실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분단은 정치적, 종파적 경계를 굳건히 했으며 개신교가 다수인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연합했고 가톨릭이 다수인 자유국은 주권을 추구했습니다. 분단은 섬을 지리적으로 나눴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갈등으로 이어질 불화의 씨앗도 뿌렸습니다. 분단의 유산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98년까지 이어진 북아일랜드의 폭력적인 민족주의 분쟁인 트러블스 기간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이 갈등은 아일랜드 공화국, 영국, 유럽 일부 지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분단은 종파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고 이는 광범위한 폭력과 공동체 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은 내전으로 절정에 달했으며 이는 20세기 중반 식민지에서 독립한 초기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결국 1949년에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영국 연방을 완전히 탈퇴했으며 이후 다시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공화국으로 나아간 여정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탈식민화 운동과 맥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길은 내부 갈등으로 독특하게 특징 지어졌으며 이는 이념적 분열 속에서 독립을 이루는 데 따르는 복잡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아일랜드 내전은 국가 역사에서 중추적인 장이었으며 정치 제도와 사회 구조,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록 독립적인 아일랜드 자유국이 수립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대가는 막대했습니다. 내전과 아일랜드 분할에서 비롯된 분열과 갈등은 20세기 내내 그리고 그 이후까지 아일랜드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의 메아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울려 퍼지며 민족 정체성, 통합, 자유를 추구하는 데 내재된 복잡함과 도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